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대구 서부지청 공인노무사 노영한입니다. 제가 오늘은 대구 경북 사업주 분들을 위해 2021년 개정 노동관계법 설명회를 대구 상공회의소 달성본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대면 설명회가 어렵게 되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라도 개정 노동 법령에 대해 확실히 숙지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개념 설명과 Q&A 등 알차게 준비했으니 꼭 숙지하셔서 개정 법령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 52시간제 또는 관공서 공휴일 등과 같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들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 관련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해고자 등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이번에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허용이 되었죠. 이러한 부분이 포함된 노사협력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포함된 산업안전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기타 그 외 노동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공서 공휴일의 개념을 살펴볼까요? 관공서 공휴일이란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저희가 빨간 날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이러한 빨간 날들이 보통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전에 이러한 관공서 공휴일들은 말 그대로 관공서의 공휴일이었지 민간 기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단계적으로 이러한 관공서 공휴일들이 민간 기업에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는 관공서 공휴일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이 되는데요. 이러한 관공서 공휴일은 반드시 유급 휴일로 보장시켜 주셔야 하므로 기존의 기업들에서 소위 연차 대체 혹은 무급 휴일로 보장하시던 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전환을 시켜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휴일이므로 근무를 할 수가 없는데요. 다만 노사 합의로 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급 보장 이외에 휴일 가산수당 1.5배 또는 보상휴가나 휴일 대체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러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시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옆에는 제가 의무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들에 대해 적어 놓았는데요. 이 부분들을 보시면 소위 빨간 날들에 해당되신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다만 두 가지 정도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공직선거일 및 대체 공휴일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투표하는 날에 대해서는 투표하는 시간 자체만 유급으로 보장을 하면 됐고 그 자체를 유급 휴일로 보장할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이 공직선거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이 되므로 유급 휴일로 앞으로는 보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이 일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 공휴일이 부여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대체 공휴일도 유급으로 반드시 보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은
의무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수요일이나 금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사업장입니다. 올해 10월 9일 한글날은 토요일인데 그러면 이 날에 유급 휴일 수당 등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하는가? 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닙니다. 저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등은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해당 날짜를 유급으로 처리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휴일 수당 등을 지급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궁금하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기존에도 주 52시간제가 아니었냐 라고 물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일주일이 7일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주일을 5일로 보는 사업장들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2시간 근무를 실시한 후에 토, 일요일을 각 8시간씩 추가로 근무해서 일주 6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2월 28일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는 일주일에 52시간제가 명확히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주 52시간제는 올해 어디까지 확대가 될까요? 50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나뉘는데요. 먼저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일주를 명확히 7일로 규정해서 주 52시간제를 전면 적용시켰습니다. 따라서 그 주에 주휴일 또는 관공서 유급 휴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 산정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기존에 일주 40시간 이상을 일하고 주휴일 또는 유급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 근로 가산 1.5배만 주면 되는지 아니면은 2배를 가산해서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휴일 근로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을 하였는데요. 따라서 주휴일 등의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주에 이미 40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1.5배만 가산해서 적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만 8시간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 휴일 가산, 즉 2배를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 52시간제가 어떻게 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느냐도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실근로시간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공휴일이나 또는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씀으로써 근무하지 않은 날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날에는 일주일에 52시간 근무가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성립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 52시간제도 만약 지키시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무래도 뭐가 바뀐지 모르겠다 라고 하실 사업주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근무표를 보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2시간을 일했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각 8시간씩 총 68시간을 일한 경우에 법 개정 이전에는 휴일, 즉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일주에 52시간 근무가 지켜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휴일, 토, 일요일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므로 주 68시간 근무가 성립되게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관공서 공휴일과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노동법이 바뀌게 되면서 사업주 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부담이 크실 거라 생각이 되고, 특히나 주 52시간제는 현실적으로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사업주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도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0인 미만, 그러니까 5인부터 29인까지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올해 7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일주 8시간까지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를 하시는 경우에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따라서 이 8시간을 합하게 되면 일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실 때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도 궁금하실 건데요. 서면 합의 시에는 초과 연장 근로의 사유 및 기간, 그리고 대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의 서명 등이 들어간 서면 합의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이 범위에 포함이 되실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외 규정은 한시적 규정입니다. 따라서 22년 12월 31일, 즉 내년 말까지만 유효한 규정이므로 그 전에는 꼭 다른 방도를 찾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많이들 문의하시는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력 근로제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인데요.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에 다른 날 또는 다른 주, 일이 없는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52시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이러한 6개월 단위 탄력 근로제가 이번에 시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먼저 시행 시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50인 이상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적용 시기가 다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올해 4월 6일, 다음 달 6일이죠. 그때부터 적용이 가능하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6개월 단위 탄력 근로제가 가장 다른 점은 단위 기간이 최대 6개월로 확대되었다는 점이겠죠. 기존의 탄력 근로제는 2주 그리고 3개월 단위로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사업주 분들께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6개월 단위 탄력 근로제가 시행이 됨으로써 조금 더 여유 있게 탄력 근로를 도입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또한 근로시간 계획 단위가 기존의 1단위에서 주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고요. 다만 이러한 6개월 단위 탄력 근로제로 인해서 근로자분들이 많은 피로와 건강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해서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부여해야 되는 의무 규정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 밤 12시에 일이 끝났다라고 하면 최소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는 휴식을 부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력 근로제 도입으로 인해서 근로자분들의 임금이 줄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6개월 단위 탄력 근로제에서는 임금 보전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저희 고용노동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분들이 많이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실 경우에 임금 보전 방안을 별도로 노동부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6개월 단위 탄력 근로제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탄력 근로제라 하더라도 특정 주에 64시간 이상의 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52시간 기존의 근로시간 한도에서 12시간 이상 12시간까지만 추가 근로가 가능한 것이고 특정 주에 70시간, 80시간의 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시간의 제한도 확인을 해 두셔야겠고요. 각 주별 근로시간, 즉 이제 근무표가 되겠죠. 이러한 근무표는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나 임신부에게는 탄력 근로제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6개월 단위 탄력 근로제가 3개월 이내 탄력 근로제와 어떤 점이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개월 이내 탄력 근로제와 달리 6개월 단위 탄력 근로제는 최대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근로시간 계획 수립도 주 단위로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임금 보전 방안을 기존에는 3개월 이내 탄력 근로제에서는 단순히 임금 보전 방안을 사업주가 강구, 즉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6개월 단위 탄력 근로제에서는 아예 노동부에 신고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로 방지 규정도 기존 3개월 이내 탄력 근로제에서는 없었지만 이번에 6개월 단위 탄력 근로제에서는 새로이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만 3개월 이내 탄력 근로제와 6개월 이내 탄력 근로제가 실시 요건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라는 점, 그리고 근로시간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별도 협의를 해야 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6개월 단위 탄력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추가로 한 가지 규정 정도가 더 생겼는데요. 이 부분은 탄력 근로제 모두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중도 입퇴사 등의 사유로 근로기간이 단위 기간보다 짧은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일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어떻게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그동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어 왔는데요. 다행히도 이번에 근로기준법 제51조의 3이 신설이 되어서 앞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해서 일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전부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탄력 근로제의 시행 시기와 동일하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6개월 단위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 합의 시에 주별 근로시간을 부속 합의, 즉 별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에 주별 근로시간은 별도 합의로 정할 때는 탄력 근로제 도입 이전에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 대표와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요. 이러한 경우에도 각 주에 근로의 시작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확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부여 의무에 대해서 예외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라고 규정해서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부여의 예외를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각 주의 근로일 시작 2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면 합의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3개월 초과하는 단위기간, 즉 6개월 이내에 단역 근로제를 도입하시는 경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서면 합의 시점부터 제도 적용 시작일까지의 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2주간의 일별 근로시간을 2주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1주간의 일별 근로시간을 확정해서 통보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택근로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택근로제 역시 유연근무제의 일종인데요.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그리고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선택근로제는 특이하게도 연구개발 업무의 한정에서만 개정이 되었는데요. 시행 시기는 50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올해 4월 6일 그리고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단위 기간이 최대 3개월로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해서 확대가 되었고요. 기존의 1개월 미만 단위 선택근로제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해서 근로일 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규정이 되었고요. 임금 보전을 위해 일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도록 규정이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3개월 이내 선택근로제가 기존의 1개월 이내 선택근로제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위 기간이 최대 3개월로 늘어났다는 점이 가장 다르고요. 이러한 선택근로제의 적용 대상이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임금 보전을 위해서 1개월 단위로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었다는 점이 가장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로 방지를 위한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부여 역시도 기존의 1개월 이내 선택근로제에서는 없던 사항입니다. 다만 1개월 이내 선택근로제와 같이 실시 요건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근로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 선택근로제 정상기간을 반드시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상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정상기한을 4주, 1개월, 2개월 등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노사 간에 자유로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정상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에 매 1개월마다 가산임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연장 근로시간의 한도도 매 1개월마다 구분된 기간을 기준으로 제한이 되는지 여부인데요. 이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다.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에
근로 가능한 시간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전체 정상기간의 총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즘 많이들 문의하시는 특별 연장 근로인데요. 특별 연장 근로란 사용자가 재난 발생, 업무량 급증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서 일정 기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특별 연장 근로에 대해서 바뀐 점은 바로 근로자 보호 조치가 신설됐다는 점인데요. 시행 시기는 올해 4월 6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특별 연장 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 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앞으로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시지 않으면 역시나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특별 연장 근로에 대해 가장 많이 물으시는 부분이 특별 연장 근로를 실시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 제한이 아예 없는 건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인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고요. 그러한 기간도 연속해서 2주를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1주 총 근로시간이 64시간 이내에서만 인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